수군 총관 네오아가 어디를 통해서 평양을 침범을 했는가? 폐수가 어디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동강인가 청천강인가?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 아니면 그 윤영성에 있는 그 일대인가, 아니면 하북성 어디인가? 오늘 그 결론을 제가 내려드리고 밝혀드리도록 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역사 프로파일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한 평안도에 있는 평양은, 그리고 요하 동쪽에 있는 그 요동은 고려 왕건 시대의 그 평양과 요동이라는 점을 지금까지 증명을 했었고, 그리고 삼국시대의 그 고구려의 그 영토, 핵심 지역은 어디였으며, 그리고 발해 시대 때의 그 서쪽의 그 영토는 어디까지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중원 내륙에 있는 그 황제국들, 제국들은 중원 내륙에 바다가 없다 보니까 큰 저수지라던가 큰 강, 배가 다닐 수 있는 큰 강들은 바다 해자를 표기해서 해라고 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염수 같은 경우, 바다 같은 경우는 대해라고 표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며 교차 검증을 하면서 증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졌다 보니까 해군이 발달했잖아요. 수군이라고 하면 그 해군을 연상시키고 황하강 서쪽을 이제 넘어서 요소를 침범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자들은 바다를 넘어서, 말갈이 바다를 넘어서 요소를 침범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이런 해프닝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 수양제 조서를 통해서 수양제의 그 250만 군대 중에 그 전투병력 113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요동성을 이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요동이 어딘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입증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동이 하북성 북쪽이라고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수군 총관 네오아가 어디를 통해서 평양을 침범을 했는가, 이 부분들이 너무나 헷갈리고 궁금한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평양이 연영성에 있는 심양이나 요양시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모든 학설들이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다 어긋나 버리고 다시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큐브 해보셨죠? 그리고 퍼즐 같은 것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부분들을 다 맞췄는데 한 조각이 어긋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뒤집어엎고 다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평안도에 있는 그 북한의 평양은 배제를 하고, 과연 윤영성에 있는 평양인가, 하북성에 있는 평양인가, 이 두 개를 놓고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수양제의 113만 군대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요동성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국 역사상 거론된 적이 없었던 네호아가 평양성을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는지, 한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역사 프로파일링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드라마 연개소문이라던가, 그리고 많은 역사 교수 박사들이나 그리고 역사 강사들이 수나라 수군의 네오아 그 총관의 수군을 막은 장수가 고건무라고 설명을 하면서 전쟁 영웅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역사 강사도 있더라고요. 우리 역사상 전쟁 영웅 10인을 골라라 라고 물어보신다면 고민하지 않고 고건무라는 이름을, 수나라의 그 수군이 4만 명, 5만 명 정도가 고구려를 침범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다를 통해서. 그런데 고구려의 고건무가 바다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육지까지 들어오게끔 만들어가지고 육지에서 전쟁을 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상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육지에 있는 고구려 입장에서 해군이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육지에서 해군을 공격하게 된다면 훨씬 유리한 전쟁을 이루고 처음부터 이기고 들어가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고, 이상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보고 살펴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게
제 연구이고요. 그리고 고건무는 여기서 내호화를 막은 그런 전쟁 영웅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대하드라마 연개소문에서 598년도에 그 수문제 때 그 아들 양이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범하게 되는데, 이때도 수군 주라우 이 총관이 고구려를 침범하게 되는데, 이때도 고건무가 그 해군을 막은 그런 영웅으로 나오던데 이 모두 픽션이고요. 학자들의 내피셜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라고 보시면 돼요. 고수 전쟁에서 이순신 역할을 자행했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정사 어디에도 고건무가 수나라의 그 해군 총사들을 막아서 전쟁에서 물리쳤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598년도하고 612년도에 수나라의 수군 총관 주라오라던가 내호화 총관이 그 수군이 한반도를 공격을 하는데 왜 한 번도 그 해상 전투, 바다 위에서의 그 해상 전투가 없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역사 프로파일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의 수군, 내호화는 무엇인가? 수군의 정체는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호화의 그 수군은 강회에 있는 수군을 이용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강회의 수군이 어디냐면요, 그 황하강과 양자강 사이에 있는 강줄기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있는 수군을 이용을 해서 고구려를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한번 기록을 읽어볼 건데요. 충노 수백리 부회선진, 함선이 수백리 꼬리를 물고 바다에 떠서 앞으로 나아가 폐수로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폐수. 여러분들 중에 폐수가 어딘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폐수가 어딘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대동강인가 청천강인가 아니면 요하에 있는 그 연영성에 있는 그 일대인가 아니면 하북성 어디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많은 학자분들이 폐수가 어디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했는데, 오늘 그 결론을 제가 내려드리고 밝혀드리도록 할 겁니다. 날래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이 흑수들 머릿속이 복잡하고 답답해서 정말 죽을 것 같소. 내호화가 폐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폐수와 평양은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 있는 중요한 지명이고 굉장히 중요한 강이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 이 비밀을 풀려면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시청을 해야 되거든요. 딱 시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충노 수백리 부의 선진, 수백리 꼬리를 물고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없나요? 제 영상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이상함을 느끼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공자의 논어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깨달음이 부족하거나 천하를 알고 싶으면 뗏목을 타고서 바다를 나아가라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뗏목을 타고서 강이나 강추기를 타고서 천하를 유람하라. 그렇게 되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뗏목을 타고서 바다를 가게 되면 무슨 깨달음이 있나요? 1시간 안에 죽음에 대한 깨달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 해자를 염수의 그 바다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배가 떠다닐 수 있는 그 큰 강줄기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맞죠? 기억나시죠? 보통 함선이 바다를 항해할 때 뭐 수십 척이라던가 수백 척, 그리고 수천 척 이상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많은 그 함선들이 바다를 이제 횡단할 때 어떻게 횡단합니까? 규칙적으로 우와 열을 갖춰가지고 그런 식으로 횡단을 하고, 그 진을 친 상태에서 그 육지를 공격하게 되거나 뭐 그렇단 말이죠. 육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일렬 정도의 행군을 합니까? 그 소록길이라던가 산악의 소록길이라던가 등산을 할 때 어때요? 일렬로 쭉 가지 않습니까? 지금 눈치채셨나요? 충노 수행리 부회 선진,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 산동반도 북쪽에 있는 그 내주라고 하면 그 산동반도 그 북쪽, 서북쪽에 있는 그
라오저우시 그쪽이거든요. 400km가 넘는 바다를 횡단하는데 일렬로 쭉 이렇게 종대로 그 횡단한다는 그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모두가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바다를 떠서 항해하는 게 아니고요. 강줄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폭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열 종대로 꼬리를 물어서 가거나 아니면 2열 종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쭉 이제 가다 보니까 그 길이가 수백 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로 수백 리 부의 선진이라는 이런 기록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자네의 분석이 아주 마음에 들어. 여기에 바다 해자가 있다 보니까 우리 학자들이 바다를 건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고건모가 또 왜 전쟁 영웅이냐? 바로 고수 전쟁에서 이순신 역할을 자행했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 고려 왕건의 그 평양이 그 평안도에 있는 그 평양이라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바다를 건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결과를 맞춰놓고서 이 과정들을 끼워 맞춘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결론은 무엇이냐? 네오와의 수군은 바다를 건넌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역시 대인의 지략은 대단하십니다. 한국에 있는 역사학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주십시오. 대부분 군대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군대 안 갔다 왔나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자네가 내 속을 후련하게 해주었어.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강회에 있던 그 함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강을 횡단을 하다가 내주에 이르러서 그 내주에서 어떻게 한다? 네오와의 그 수군이 폐수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폐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폐수에 대해서 분석하고 결론을 지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수나라의 총관 네오와는 바다를 항해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한반도에 그 육지에 착륙한 적도 없습니다. 이 하나의 그 허점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학술적인 이론들을 모두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모든 퍼즐을 다 맞췄지만 그 하나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모든 퍼즐들을 다시 뒤집어 가지고 다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억지 주장을 할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배제를 할 게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맞춰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하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것들은 뭐야? 그리고 지금까지 당나라 이세민, 양만춘을 그 안시성에서 막았던 그런 거는 뭐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이 모든 게 다 픽션들이고 역사학자들의 내피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역사로 둔갑을 한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부터 북한의 그 평안도에 있는 그 평양은 삼국시대에 있는 그 평양이 아니라 고려시대 왕건 때 그 이름 붙여진 평양이라고 입이 마르고 닳도록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교차 검증이라던가 비교를 해가면서 그 원문 해석을 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하북성에 있는 평양과 요령성에 있는 평양,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어떤 부분들이 더 사실에 근접한가, 이 부분을 이제 저울에 재봐야 되지 않습니까? 달아봐야 되는데, 저 이 부분을 가지고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뜸을 많이 들였거든요. 결론은 요령성에 있는 그 심양이나 요양시 이쪽에 있는 그 평양은 고구려의 전성기 시대 때 그 우리 고구려 수나라 전쟁을 했던 그 평양이 될 수가 없고, 평양이 될 수 없는 그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했던 게 그 연산산맥에 있는 그 요해지, 엄청난 그 산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백산맥이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험준한 그런 산맥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장백산이 백두산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장백산은 백두산이 아니고요, 별개의 산입니다. 백두산과 별개의 산이에요. 지금 현재 연산산맥에 있는 이 그 산맥이 장백산맥입니다. 여기가 고구려의 발원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나 금나라의 그 발원지라고 할 수가 있고, 발해도 여기에서 발원을 했고 시작을 합니다. 그 천하고금 대총필란도를 보면 그 지금 현재 압록강 북쪽에 있는 그 백두산이 있고요. 그리고 서북쪽으로 가면 연산산맥 쪽에 잠백산이라고 또 별개의 그 산맥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북쪽에요. 요동에서는 수나라의 113만이
요동을 공격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평양이 만약에 이 요령성에 있는 평양이라고 한다면 수나라의 그 별동대 30만 5천 명의 그 별동대가 이 장백산맥에 가로막혀가지고 요령성으로 넘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1만의 군대로 20만의 대군을 막을 수 있는,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요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하 드라마를 보면 산맥에 낭떠러지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 산 꼭대기에서 바위를 굴리기도 하고 화살을 쏘면 거기서는 반항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오로지 화살 바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천혜의 요해지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짧은 것도 아니고 400km에 가까워요. 400km. 400km는 좀 과장된 거고 사실 한 250km에서 한 300km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험준한 그런 산맥, 남쪽에 칭황다오시의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아주 좁은 소로가 있는데 그쪽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 위쪽을 지나가려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산맥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거기서 매복을 하고 있다면 30만 대군이 거기를 건너가지도 못할 뿐더러 쉽게 얘기해서 내호와의 그 수군은 요령성에서 이제 고립되어 가지고 거의 전면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분명히 수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수양제가 그런 병법에 대해서 이미 통달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양제의 그 밑에 있는 그 병법가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다 알 거란 말이죠. 너무 쉬운 병법의 기초를 무시했다. 그 정사 기록에 보면 분명히 네오아가 그 육군과 협력해가지고 평양을 공격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그 천재적인 그 병법가들의 일도 있고 그 병법을 통달한 그 수양제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 텐데 그 네오아 혼자 그 요령성으로 배를 타고 보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작전이라는 게 실현 가능할 만한 그런 작전을 짜는 게 사실 작전이에요. 지피지기면은 백전불태로워야. 그리고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우리 주류 강단 사학회가 지명 때문에 우리 주류 강단이 고려시대 때 한반도로 재정립되고 혼란을 일으키고 그런 해프닝이 70년 넘도록 발생이 된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지명 때문에 이 한반도에 있는 이 고려의 지명을 가지고서 또 여기에서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고려의 영토를 삼국시대의 그 강역으로 해석을 해서 대륙 고려라고 막 해석을 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제 그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댓글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런 어리석은 짓이나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윤용성에 있는 그 평양은 고구려의 전성기 시대 때 그 평양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용성에 있는 평양은 언제의 평양인가? 고구려 때 그리고 고조선 때 한나라에게 이제 멸망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우리의 민족들이 그 요해지였던 연산산맥을 넘어서 연영성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면 평양을 다시 만들거나 국내성을 만들거나 이제 궁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힘을 길러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평양이라는 부분을 이제 옮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성해졌을 때 그때 다시 연산산맥을 넘어서 그 하북성 일대를 다시 이제 탈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동성과 또다시 평양성, 그 낭랑이 있는 그 부분을 또다시 탈환을 하게 되면서 평양이 이제 옮겨지게 되는 거고,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발해 같은 경우도 이 연산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대조영 같은 경우 영주에 있다가, 대조영! 영주가 어디냐면 태행산맥 서쪽으로 넘어가야지 영주가 있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당나라의 영토인데 거기에 숨어 있다가 대걸걸 중상과 걸사비우, 걸사비우가 전쟁에서 죽고 그 세력들의 그 무리를 합쳐가지고 연산산맥 동쪽으로 동모산으로 이동을 해서 그 요령성에서 세력을 키우게 되는데, 요령성이 딱 거기가 사방 이천리의 그 영토가 됩니다. 천물령을 넘는다는 얘기가 어디냐면 그 연산산맥의 그 시작되는 그 부분인데
거기가 이제 천물령인데 천물령에 도달하기만 하면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나라 장수 강구검이라던가 당나라의 장수 이해호가 아무리 쫓아오더라도 거기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 여기는 1만의 군대로 20만을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요해지이기 때문에 곳곳에 매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겁니다. 병법을 아는 지휘관이라면 이제 지나가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상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더 이상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추격을 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중국 정사의 내허와 열전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허와는 동래군 태수를 겸하게 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동네 수군 기지를 본용으로 삼아 소임을 다하라. 동래군이 어디냐면 내주, 아까 라이조우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누선을 거느리고 바다로 나아가 폐수로부터 들어가 이제 평양에서 60리 떨어진 곳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 고려왕 고원이 나라 안의 병력을 모아 이를 막고 수십 리에 걸쳐 진을 쳤다. 50년 뒤에도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이 라이조우시에서 배를 정박한 다음에 내호와는 북쪽으로 폐수로 들어갔지만 소정방 같은 경우는 좌측에 바로 옆에 좌측으로 이제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좌측이 어디냐면 이 백제의 동쪽인데 여기 보면 황산이 있거든요. 황산에서 계백이 맞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신라전이나 백제전에 보더라도 그 소정방의 그 13만 군대가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소정방 같은 경우는 13만이지 않습니까? 내허와 같은 경우는 4만, 5만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허와는 수백 리에 이르러서 함선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라고 하지만 소정방 같은 경우는 13만이다 보니까 1000리 가까이 함선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라이조우시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면 몇 개의 강줄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백강이 있고 그 좌측에 태산이 있고 황산이 있습니다. 황산은 대천 강령대에 보면 이 황산이라고 정확하게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못 박은 상황이라 다름없고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제작하고 기획을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기다려 주시고요. 그렇다면 내호와가 북쪽에 있는 그 폐수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 그 폐수가 어디냐? 결론을 얘기하자면 조백하에서 바레만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이제 폐수인 거예요. 폐수로 들어가서 함선에서 내린 다음에 진격을 하는 겁니다. 평양으로. 입자 폐수 거평양육 10리 평양에서 60리 떨어진 곳에 이르렀다. 내호와와 고구려의 군대가 맞닥뜨린 곳이 그때 고구려 왕이 이제 진을 치고서 내호와의 군대를 막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윤영성에 있는 평양이냐 아니면 하북성에 있는 평양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는데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천리행군을 여러 번 했는데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천리행군 해보신 적 있나요? 천리행군이라고 하면 6일에서 한 7일 정도 거의 매일같이 하루 60km에서 70km를 계속 가다 보면 일주일 동안 400km를 행군을 하는 겁니다. 산악 지역을 계속 넘어서 하북성 서쪽에서 윤영성에 있는 그 심양까지 직선거리로 거의 900km입니다. 천리 행군만 하더라도 발바닥에 분화를 신고서 이제 행군을 하게 되면 발바닥에 이제 물집이 생기고 발바닥에 껍질이 벗겨지고 중간이 뜬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물이 나오고 그리고 온 몸에 있는 그 근육들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힘들고 사실 지치고 힘들어서 특전사의 요원들은 거의 다 170키가 넘습니다. 1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신체가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발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열악한 상황에서 도로도 없고 산을 넘어가지고 그렇게 가게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900km를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윤영성에 있는 평양이냐 아니면 하북성에 있는 평양이냐 하북성에 있는 평양이다로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폐수는 조백하로 이어지는 이쪽이 바로 고대의 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로 서해를 도해에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대동강 하구에 도착해 있었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난 시간에 제가 수양제의 그 조서를 얘기하면서 그 고구려의 그 핵심 영토가 어디인지 그리고 발해의 핵심 영토가 어디인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수양제의 그 113만 군대가 갈석을 지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 눈높이 지도를 보면 북쪽이 하국성 북쪽의 그 만리장성 쪽으로 나오는데 만리장성 북쪽 저쪽이 이제 좌12군이 되는 것이고 우12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면이나 그러면 이제 수나라는 어디에서 왔는가 요서 쪽에서 온 거예요. 약간 동북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이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 산을 등지고서 이제 고구려의 요동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요동성에 다시 왔구나. 다시 왔어. 옛 성을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지휘 통제소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지휘를 했을 겁니다. 누가? 수양제가. 어디를 가느냐? 누방, 장잠, 명예, 계마, 건안, 남소, 요동, 현도, 부여, 조선, 옥저, 낭랑 이렇게 되는 건데요. 계마라고 한다면 어디입니까? 계마. 바로 연산산맥의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이 계마대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계마고요. 그리고 낭랑, 아까 얘기했겠지만 낭랑이라고 하면 그 평양이잖아요. 그 낭랑이 산을 등지고 있다 보니까 그 계마대산, 그 연산산맥을 등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좌12군에 포함되는 거고 요동도 마찬가지고 현도도 마찬가지고 부여는 어딥니까? 북쪽에 있는 거예요. 고구려 북쪽에. 그래서 이제 부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옥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산산맥의 동쪽에 있는 데가 어디다? 옥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옥조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수양제가 바라보고 있는 동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위치에서 좌12군을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12군인데 우12군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앞에 이제 갈석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방이 있어요. 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백제하고 인접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12군은 이제 대방이 있고 그리고 숙신이 있고 동이가 있고 양평이 있고 임둔이 있고 이게 이제 우12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백제는 어디에 있는가? 수양제가 동쪽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수양제 기준에서 그 우측으로 백제가 있는 것이고 황하강 북쪽과 고구려의 밑에 그 밑에 가운데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백제가 있는 지역이에요. 백제가 진평군과 요서군 그 두 군을 장악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대가 바로 그 황하강 일대인 거고요. 그 동쪽으로 산동성이 있잖아요. 그 산동성은 이제 진안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다라고 할 수 있고 삼국지에 보면 동옥저라든가 그 예라는 나라를 설명할 때 그 예의 남쪽으로 진안 사람이 진안이 살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진안은 뭡니까? 신라 사람이잖아요. 그 구당서에는 신라의 남북으로 영토가 2천리고 신당서에는 남북으로 3천리거든요. 그 산동성에서 저기 절강성 양자강 그 일대까지 신라의 영토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백제의 그 북쪽으로 해를 건너서 강을 건너서 고구려가 있는 것이고 북쪽으로 그리고 백제의 동쪽이나 남쪽에 신라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그 구당서와 신당서에 그 백제의 남쪽에 신라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신라는 어디에 있느냐? 산동성과 강소성 그리고 절강성, 양자강 일대가 실제 원래 신라의 그 핵심 지역이고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양자강에 보면 실제로 지금도 낭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낭산이 어딥니까? 선동여왕이 묻힌 곳이에요. 양자강 일대에 있고요. 지금도 구글어스에서 이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 낭산이라는 그 표기가 있고요. 그리고 대청강요도에 보면 확대해서 보면 그 양자강 우측에 보면 낭산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경상도 경주에 낭산이 어디 있어요? 낭산 지명이 어디 있습니까? 조선시대나 이럴 때 그 낭산이라고 나중에 후대에 지명이 붙어진 건데 고건무가 무슨 598년도에 임유관 전투에서 뭐 대승을 거둔 해군의 어떤 전쟁 영웅이라고 얘기하는 고건무, 와, 위대한 전쟁 영웅. 그리고 612년에 내호화를 막은 전쟁 영웅이라고 얘기하는 좀 유명한 역사 강사가 있던데요. 그것도 아닙니다. 고건무는 그냥 존재감이 없는 영랑왕의 왕의 동생인 겁니다. 그 고건무의 업적이라고 하면 그 봉혁도를 바치거나 승전탑을 무너뜨리거나 우리 역사상 전쟁 영웅 10인을 골라라 라고 물어보신다면 고민하지 않고 고건무라는 이름을
뭐 도쟁이들을 뭐 데리고 온다거나 이 모두 픽션이고요. 학자들의 내피셜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라고 보시면 돼요. 고건무가 또 왜 전쟁 영웅이냐? 바로 고수 전쟁에서 이순신 역할을 자행했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너 사탄 들렸어? 그런 나라 팔아먹는 그런 역적질을 한 거 말고는 고건무의 그 업적이라고는 없습니다. 나라를 어지럽힌 역도의 무리들은 모두 주살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연개소문이 우리 민족의 후손들을 위해서 참교육을 시켜준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루는 역사에 두고두고 길이 오래 남을 것이다. 그런데 또 이 역사 강사분의 구독자를 보면 참 아니야 다를까 구독자가 113만인데 수나라 양제가 113만 명을 몰고 왔던 의리의리하지 않습니까? 수나라 전투병력과 맞먹는 구독자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계백의 5천 결사대보다 그 수가 더 작은데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때문에 많이 제 영상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너의 이름을 익히 들었다. 구독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양만춘이 막아냈다라고 해서 대단하고 영화로도 만들어지는데 장수왕 때가 되면은 고구려의 최대 영토. 역사학자들의 내피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역사로 둔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거란 세력과 연결해가지고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요. 주산 화산 폭발의 전조가 이미 있으면서 이렇게 그게 아닌가.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우리 대륙에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역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실제로 대만 사람들은 그러면 섬나라에 있는 그 역사만 자기네들의 역사가 돼야 되는 건데 그 청나라의 그 역사의 그 주도권은 대부분 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금나라는 우리의 역사가 확실히 맞습니다. 우리 고구려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리고 발해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라고 한다면 여진족의 그 금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의 역사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범죄 수사라던가 이 사건을 밝힐 때 이쪽 분야에 그 증거 법칙들이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였다면 그 죽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범죄가 일어났으면 범행의 동기가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사건에 그 발단됐던 그 동기가 있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하나하나씩 추적하면서 그 이유를 찾고 그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프로파일링인 거예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쯤 하기로 하고요. 재미없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역사 맛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 기획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시청하시는 이 영상 하나면 고대의 삼국사,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을 하다 보면 평양의 위치를 고찰한다, 폐수의 위치를 고찰한다, 이런 내용들이, 그런 칼럼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개인의 SNS에 많이 기재가 되어 있고 한데 제 얘기도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에 대해서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올려주셨더라고요. 제가 올린 거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제가 얘기했던 하북성 북쪽에 이제 평양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폐수 같은 경우도 조백하라고 설명을 했는데 본인은 그쪽이 평양도 아니고 폐수가 아니다. 자신의 생각은 이제 요령성이다. 당태종이 이제 공격을 했던 그 기록을 보면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아무튼 저는 여러 의견을 존중을 하니까 비방이라던가 이제 공격만 아니면 저는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니까 제 얘기에 대해서 많이 SNS에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제 영상을 시청할 때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냐, 4개의 평양이 있는데 그 4개의 평양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고요. 역사 기록에 있는 이 부분들을 누가 왜곡을 하고 이 기록들을 조작을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평가를 해주시고 그 내용은 이제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12전에
수나라와 고구려가 전쟁을 했던 그 평양은 어디의 평양인가? 자, A. 북한의 평양, 그리고 B. 만주에 있는 요양시나 심양시에 있는 만주에 있는 평양, 그리고 C. 하북성 베이징에 있는 평양이고요. D. 황하강 바로 북쪽에 있고 황산 북쪽에 있는 그 빙저우시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평평한 평야 지역이 있잖아요. 베이징 남쪽에 있는 그 평양. 612년에 수나라와 고구려가 이제 전쟁이 붙었던 그 평양. 그리고 연개소문과 전쟁을 했던 그 평양은 어디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구려가 멸망했던 그 평양은 어디인가? 612년부터 그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그 평양을 찾는 게 이번에 프로파일러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게 맞는지, 제 의견에 동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첫 번째 A가 북한의 평양인데, 북한의 평양은 바로 날려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고려의 왕건의 평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설명을 했고요. 쭉 설명을 듣다 보면 왜 안 되는가가 설명이 되니까 계속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주류 강단사학계의 통솔은 평양이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A, B, C, D 평양이 4개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평양이 많은가? 이게 과연 사실일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궁금하고. 근데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주류 강단 사학계가 숨기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이고, 그리고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구려가 이제 흥할 때와, 그리고 고구려가 위축되었을 때 동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다시 도읍을 새로 정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양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 개의 평양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고구려가 이렇게 많이 움직였는데 어떻게 해서 평양이 하나로 이제 고정될 수가 있는가? 그 부분이 더 이상한 거거든요. 저는 오늘 대륙 신라, 대륙의 동쪽에 있었던 산동성 지역의 그 신라와, 그리고 황하강 인근 에 있었던 그 백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대륙 동쪽에 있는 신라와 백제가 성립을 한다면 한반도에 있는 그 평양, 북한의 평양은 성립될 수가 없고, 그리고 만주에 있는 그 평양 자체도 이제 성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두 개는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D의 평양, 빈저우시에 있는 그 평야지대의 이 평양은 이것도 제가 날려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평양은 4세기의 그 근초고왕 시절에 근초고왕이 북쪽을 이제 침범을 해서 고국 원왕을 이제 살해하고 화살에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백제가 고구려의 남평양을 빼앗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평양이 바로 D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D. 그렇기 때문에 이 평양도 날려버리는 겁니다. 제가 삼국사기 잡지 제6권에 있는데 그 백제의 지리지에 보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사 기록을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전기를 살펴보니 동명왕 셋째 아들인 온조가 전홍가, 둘째 아들인지 셋째 아들인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3년 개변년 18년에 졸본 부여로부터 위례성에 이르러 도읍을 세우고 왕이라 칭하여 389년을 지냈다. 13세 근초고왕에 이르러 고구려의 남평양을 빼앗고 한성에 도읍하여 105년을 지냈다. 그리고 22세 문주왕에 이르러 도읍을 웅천으로 옮기고 63년을 지냈다. 웅천이라고 하면 웅진과 같은 맥락이고 같은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세 성왕에 이르러 도읍을 소부리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하였다. 소불이라고 한다면 그 황산 인근에 있는 그 벌판 지역이거든요. 31세 의자왕에 이르러까지 122년을 지냈다. 당나라의 현경 5년 660년 즉 의자왕 제위 20년에 이르러 신라 김유신이 당나라 소정방과 함께 토벌에 평정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라 황산 북쪽에 있는 이 빈저우시의 그 남평양, 이 평양은 백제의 영토이고 황하강 그 일대에 있는 그 폐강도 백제의 폐강이기 때문에 어떤 유튜버의 그 영상을 보니까 이 폐강을 통해 가지고 그 남평양으로 진군을 하고 여기가 이제 폐수라고 하면서 그 살수대첩 때 그 내화가 그 침투했던 거기가 여기 폐수라고 얘기하는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역사 유튜버 뭐 있던데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것은 지명 몇 개를 조합해가지고 그 맞춰내는 그런 게 역사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제가 삼국사학의 신라 동기를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원년 661년 10월 유신 등은 병사를 실기하며 다음 명령을 기다렸는데 함자도 총관 유덕민이 이르러 칙지를 전하며 평양으로 군량을 수송하게 하였다. 661년이면 고구려가 건재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고구려의 수도로 군량을 운반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계속 읽어봐 드릴게요. 662년 1월 왕이 유신과 인문, 양도 등 9장군에게 명하여 수레 2000여대에 쌀 4,000석과 조 22,000여석을 싣고 평양으로 나아가게 했다.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양을 평양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수레 2,000대라고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양을 평양으로 그 군량미를 옮겼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662년 2월 1일에 유신 등이 장세에 이르렀으니 평양으로부터 36,000보 떨어진 곳이었다. 먼저 보기감, 열기 등 15명을 보내 당나라의 군영으로 가게 하였다. 이날 눈보라가 치고 몹시 추워서 사람이 많이 얼어 죽었다. 장세라고 한다면 산동성에 있는 그 황산의 그 동쪽에서 거기서 한번 쉬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36,000보 과거의 거리로 측정을 하면 대략 54km 정도 나오거든요. 그 54km 그 북쪽에 평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고구 원왕이 죽었던 빈저우시에 있는 그 평양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고구려의 그 평양을 빼앗았던 그 남평양을 일컬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초고왕 때 이 평양을 빼앗아 가지고 계속해서 그 평양이 유지되었고 그리고 662년까지 그 평양으로 그 지명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왜 계속 그 지명을 바꾸지 않고 평양이라고 불렀냐면 이 평양이라고 한다면 그 고구려의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백제의 업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양이라고 불렀고 고구려의 수도를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의 승전탑 뭐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강개토 태양이 그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치욕스럽게 죽고 하지 않습니까? 이 왕권에 대한 치욕과 모욕이기 때문에 강개토 태양이 이거를 이 복수를 갖고자 그 대륙 백제를 이제 남벌을 시행을 한 겁니다. 우리 주류 강단에는 그 고구려의 그 강개토 태양이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한 그런 태왕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강개토 태양이 이 하북성 지역을 확보한 게 아니고요. 원래 고구려 초기부터 이 하북성 일대가 고구려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연산산맥의 동쪽으로 쫓겨났다가 강개토 태양이 연산산맥의 서쪽으로 이제 영토를 확보하고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됐던 거고 그리고 고구려 멸망 이후에도 발해가 연산산맥 동쪽으로 연영성으로 쫓겨났다가 또 다시 대무회 때 그때 연산산맥 서쪽으로 하북성 일대를 또 다시 수복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삼국사기 내용에 이 평양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학자들, 연구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귀를 막고 이제 눈을 가리고 보지를 않는 겁니다. 다른 내용들은 이제 거론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절대 거론을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거론되는 논문들을 보면 이 강단에 이 반도사관들의 그 학자들이 써 있는 가짜 사학자들 있잖아요. 그 가짜 사학자들이 그 썼던 그 논문들만 인용해 가지고 주석이 달려 있어요. 설명서가. 이런 현실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2년 2월 1일에 유신 등이 당나라 군용으로 가게 하였다. 이날 눈보라가 치고 몹시 추워서 사람과 말이 많이 얼어 죽었다. 이 부분은 이제 발해가 733년에 등주를 치고 신라의 김사란이라는 사람이 군사 5만을 거느려 가지고 북쪽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 북쪽으로 칠 때 그 남평양 그 빈저우시를 가게 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평야지대다 보니까 시베리아 그 고원에서 그 내려오는 그 추위를 이제 막을 만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추운 지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33년에도 얼어 죽었고 그 과거 한 100년 전에 662년에 이때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이제 반복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랑 같은 내용 아닌가요? 633년 여름 4월에 당나라가 우리나라를 계림 대도독부로 삼고 왕을 계림주 대도독으로 삼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 만주 평양서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만주의 요양시와 심양시가 평양이었다라고 하는 그 만주 평양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이 기록대로라면 모든 게 전면으로 이제 부딪히고 충돌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백제의 평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무슨 만주 원류고의 그 계림을 뭐 길림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름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만주 원류고에서도 착각을 했겠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성립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길림과 계림은 완전히 달라요. 660년 4월에 왕이 이미 백제를 평정하였으므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자 하여 당나라에게 군사를 요청하였다. 667년 7월에 당나라 황제가 칙을 내려 지경과 계원을 장군으로 삼아서 요동의 전쟁에 나아가게 하였다. 문무왕은 곧 지경을 파진찬으로 삼고, 파진찬은 신라의 간직입니다. 계원을 대하찬으로 삼았다. 또 황제가 칙을 내려 이런 대하찬을 운희 장군으로 삼으니 왕은 궁정에서 명을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지경이라는 이 신라의 장수가 한반도 북쪽을 이제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나당연합군에 이제 편성이 돼가지고 요동으로 행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라와 백제가 어디에서 되는 겁니까? 한반도에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신라가 황하강 인근과 산동성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황하강과 그 산동성 인근에 신라와 그 백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제를 이제 평정하고 나서 그 북진을 하잖아요. 그 북진을 하는데 바로 맞닥뜨린 곳이 이제 요동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신라는 경주에 있는데 그 경주에서 요동이 어디라고 그 요동군에다가 신라 군대를 편성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 군사는 뭐 한반도 남쪽에서 북을 쳐야 되는 거예요. 주류 강단의 논리대로라면, 그 통설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지경이라는 이 파진찬, 이 신라의 장수와 이 군대가 요동군의 전쟁에 나아가겠다라는 것은 신라와 백제가 어디냐면 황하강 인근에 있어야지 그게 바로 성립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 결과물을 이렇게 가볍게 무시하신다면 한반도 경주에서 요동이 그 어디라고 그 먼 거리까지 점프해가지고 그 요동군에 편성이 됩니까? 신라의 군대가 요동군에 편성되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 다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그 많은 연구 성과와 또 중국 내에 있었던 그 많은 연구 성과를 무시하기에는 신라가 백제에서 북쪽을 치는데, 그런데 이제 요동군에 합류한다? 이것은 우리 그 반도사관이 절대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외통수적인 역사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쌀 군량미를 지급하고 평양성까지 뛰어가서 고구려 수도 평양을 점령하라는 건데, 666년 7월 고종이 유인원과 김인태에게 명하여 비열도를 따라가게 하고 또 우리 군사를 징발하여 다곡도와 해곡도 두 길을 따라가서 평양에서 만나게 하였다. 자, 667년 7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66년 7월이면 아직까지 고구려 수도인 그 평양이 점령되기 그 전이지 않습니까? 다곡도와 해곡도 두 길을 따라가서 평양에서 만나게 하였다. 그러면 평양이 4개지 않습니까? A, B, C, D. 그러면 어떤 평양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667년 7월이면 그 고구려의 수도의 평양은 아직 점령되기 전에 그 시기인데, 그런데도 주류 강단에서 우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667년 겨울 10월 2일에 영공이 평양성 북쪽 200리 거리에 도착하였다. 평양성 북쪽 200리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평양성 남쪽을 지키고 있는 고구려의 군대는 모두 마네킹인가요? 그리고 만주 평양서를 주장하는 그 학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화 쪽이나 나나 쪽이 거기가 국경이라면서요. 그러면 거기 있는 군대들은 다 뭐예요? 마네킹이에요?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 지금 이 평양이라는 이 지명 자체가 몇 개가 나옵니까? 단순한 평양이 아니라 이 신라군과 합류해가지고 만나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 평양, 백제의 평양에 그 신라의 그 수송대가 그 군량미를 실어다 나르는 곳이고, 굉장한 이 요충지이자 이 역사에서 빠지면 안 되는 남평양인 거예요. 단순한 지명이 아닌 겁니다. 평양에 도달하고 그리고 아진 함성을 거쳐서 한성에 도착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신라가 어디로 이제 움직였는지 그 이동 루트가 명확하게 이제 지도 위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이제 띄워드립니다.
아진 함성을 거쳐서 이제 평양에 이제 도착을 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만주 평양은 아닌 거죠? 확실한 거죠? 그러면 이제 계림이라던가 뭐 길림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연계 지어 가지고 이런 학설들은 다 날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자신은 그 평양이 좀 만주에 있는 평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블로그에 올려놨더라고요. 자신의 생각은 그렇다라고. 그러한 부분들도 지우지 마시고요. 저는 괜찮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판단을 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서해를 도해에서 평양성 있는 대동강 하국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군.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612년에 수군 내호와 그리고 소정방은 서해 바다를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이제 두 번째 역사 프로파일링 들어갈 건데요. 1차 나당연합군과 2차 나당연합군 그리고 3차 나당연합군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3차 나당연합군이 있다는 게 백제평양부터 3차 나당연합군이 있다는 게 우리 국사 시간에 배우지 않는 내용 아닌가요? 1차 나당연합군은 이제 660년에 당나라와 신라가 그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 그때 나당연합군이고요. 2차 나당연합군은 이제 733년에 그 당나라와 신라 그리고 발해와 거란 그리고 돌궐 이 국제적인 전쟁에서 전쟁을 했던 그 3대 2 전쟁을 했던 그게 바로 이제 2차 나당연합군입니다. 그리고 3차 나당연합군은 무엇이냐면 819년 이사도의 반란 때 그때 당나라와 신라가 함께 그 나당연합군을 결성을 해가지고 진압을 하고 그랬던 그 3차 나당연합군입니다. 운주절도사 이사도가 반란을 일으켰던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태산과 황산이 있고 그 태산의 그 좌측에 있는 지역이 바로 운주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웅천이거든요. 그 태산의 그 좌측 아닙니까? 그 백제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백제 지역을 신라가 먹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3만이라는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여기에 이제 진압을 하는데 3만이라는 군대가 이제 동원이 됐던 겁니다. 한반도에 있는 신라가 여기에 동원될 이유가 없는 거죠. 주석에 뭐라고 달아놨냐면 폐강을 대동강을 이룬다. 아, 폐강이 대동강이래요.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 결과물을 제가 이 국사편찬위원회의 이 학자들이 달아놓은 이 주석을 계속 읽어보면 정말 이 암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읽기가 힘들고요. 여기서 역사 프로파일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강주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4개의 평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의견을 받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소정방의 13만의 군대와 김유신의 5만이 백제를 정면 돌파하려면 공성전을 치러야 되는데 그 18만의 군대를 가지고서는 전면 돌파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북위에서 수십만 기병이 공격을 했지만 대피하고 돌아갔다라는 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했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영상을 다루면서 좀 더 보완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하거든요. 준비되셨습니까? 역사 프로파일링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분기 666년 겨울 12월에 당나라가 이적을 요동도 행군 대총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원래는 서세적이었는데 그 공을 높게 평가해가지고 황실에 그 이씨를 이제 부여해서 이세적이라고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역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문무왕이 장군들을 이끌고 출정하다 667년 8월 가을에 왕이 대각간 김유신 등 30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수도를 나섰다. 문무왕이 한성정에 도착하다. 667년 9월에 한성정에 이르러 영공을 기다렸다. 영공은 다시 말하지만 이적입니다. 이세적. 이 내용을 보면 요동군 행군 대총관 이적을 문무왕이 만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류강단의 통설대로라면 문무왕은 한반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동의 행군 대총관 이적은 요동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북방에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 둘이 만나기로 했던 걸까요?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만나기로 했는지 도통 알 수가 없거든요. 겨울 10월에 영공이 평양성 북쪽 200리 거리에 도착하였다. 편지를 전하여 출병할 시기를 도축함으로 대왕이 이를 따랐다. 이적 대총관이 문무왕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문무왕에게 이제 빨리 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9월에 한성정에서 문무왕이 이적 대총관을 기다렸다고 하거든요. 분명히 문무왕은 한반도에 있어야 되고 이적 대총관은 요동에 있는 그 북방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이게 문무왕이 이적 대총관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까?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으면 이런 편지라던가 이런 내용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문무왕이 영공에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돌리다 667년 11월 11일에 장세에 이르렀는데 영공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왕의 군대 또한 돌아왔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 그 군인들의 행군 거리는 시간당 한 6km 정도 걷는단 말이죠. 그런데 1500년 전이라고 한다면 도로라던가 장비 그리고 신발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4km에서 한 4.5km 정도 시간당 이제 행군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대략 50km라고 한다면 하루를 계속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건데 이세적이 그 하루를 못 기다리고 다시 당나라 군영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무왕도 평양에서 50km 그 이전에 도달했을 때 장세라는 곳에서 다시 신라가 있는 본진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주류강단의 통설대로라면 문무왕의 위치라던가 그리고 이적 대총관의 그 위치와 장소를 봤을 때 서로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장면 아닌가요? 667년 11월 11일에 장세에 이르렀는데 영공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왕의 군대 또한 돌아왔다. 평양에 도달하기 전에 36,000보 거리가 되는 곳이 바로 장세지 않습니까? 과거의 거리로 환산을 한다면 36,000보라고 한다면 50km 정도 되는 거리지 않습니까? 평양에 50km 정도 남쪽의 거리면 우리 주류강단의 그런 통설대로라면 사실은 황해북도거든요. 우리 신라군이 황해북도에 가는 동안에 도대체 고구려의 그 수비군들은 뭐하고 있었는지 너무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나요? 나는 당체 못 알아듣겠어. 평양까지 근접한 거리까지 갔는데 또다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신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평양성이 편의점도 아닌데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프로파일러의 시선으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너무나 의문점이 많았고 그리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임시정부 이후로 100년이 지난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저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오류가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서 국사책에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편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이 5,200만 명이 있는데 그 5,200만 명 중에 이러한 내용을 읽고서 그 누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삼국사에서 얘기하는 이 평양은 사실상 북한에 있는 평양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있는 평양은 이 고구려 때의 평양이 아님을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의심을 가지고서 도대체 이 진실은 무엇인가, 실제적인 사실은 무엇인가 한번 들여다보고 확인을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작업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667년 7월 당나라 황제가 칙을 내려 지경과 개원을 장군으로 삼아서 요동의 전쟁에 나아가게 하였다. 왕은 곧 지경을 파진찬으로 삼고 개원을 대하찬으로 삼았다. 또 황제가 칙을 내려 이런 대하찬을 운이 장군으로 삼으니 왕은 문무왕입니다. 이제 궁정에서 명을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통설대로라면 신라의 주력 군대는 한반도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북진을 하는 게 그게 바로 통설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라의 주력 군대가 어떻게 된 게 전부 다 요동군에 편입된 겁니까? 이 요동군에 편성돼 가지고 요동을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요동이 어디라고? 이 요동군에 편성돼 가지고 요동에 있는 이 일원이라던가 지경이 신라의 궁에 들어와 가지고 보고를 받으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라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류강단에서 허심탄회하게 저한테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저만 듣고 나 너무나 궁금해 죽겠는데, 주류강단 사학계는 신라가 어디 있는지 이실직고 빨리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668년 6월 29일에 여러 도의 총관들이 행군을 시작하였다.
왕이 유신은 풍지를 앓고 있기 때문에 수도에 남게 하였다. 인문 등은 영공을 만나서 영유산 아래로 진군하였다. 분명히 방금 전에는 인문은 신라의 주력군에 있었거든요. 인문이 이적 대총관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적 대총관은 요동도 행군 대총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반도 신라의 이 주력군에 이제 편성이 됐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668년 6월 22일에 우진도독법 부성의 유인원이 기가 미의를 보내 고구려의 대곡, 한성 등 2군 12성이 귀순하여 항복하였다고 한다. 왕은 일일찬 진공을 보내 칭하였다. 인문, 천존, 도유 등은 일선주 등 7군 및 한성주의 군사와 말을 거느리고 당나라 군용으로 나아갔다. 백제와 신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요동도 행군 총관 그 이적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만나기도 하고 하는 겁니까? 우리 역사학을 전공하는 우리 역사학도들이 이런 것들을 역사라고 배우면서 학비를 내면서 이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정말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제가 만약에 역사학과를 나왔다면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가지고 정말 국사편찬위원회 가가지고 1인 시위라도 진짜 뭐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북위의 기병 수십만이 그 백제를 공격했다가 대패하고 돌아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태행산맥과 많은 그 강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만 15만의 군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소종방이 이제 동쪽으로 허를 찔렀을 때 그 밀집되어 있는 이 군인들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는데 최소한의 며칠은 걸립니다. 소종방과 김유신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른 시간에 그 백제의 서쪽에 있는 군대가 오기 전에 당도하기 전에 빨리 백제의 궁궐을 점령을 하고 의자왕을 포로로 잡아야지만이 이 전쟁을 이제 빨리 끝낼 수가 있다. 그렇게 이게 상책이라고 판단을 하고서 이제 동쪽으로 이제 우회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던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662년에 흑치상지의 그 배신으로 마지막 두 개의 성마저 무너지고 그러면서 백제가 멸망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도망갔던 그 복신이라는 자와 지수신 이제 마지막 성을 포기하고 흑치상지 때문에 포기하고 고구려로 이제 도망을 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 가서 잘 살면 되지. 뭐하러 또 1년 뒤에 663년에 또다시 백제를 부흥하겠다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또 와가지고 또다시 부흥운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 백제라는 이 민족이 제가 이 역사를 다루면서 이렇게 백제만큼 치열하게 버티고 버텼던 그런 민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백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솔직히 계백장군이라던가 지수신이라던가 이 복신이라는 이런 장수들이 정말 전쟁 영웅 중에 영웅 아닙니까? 이 복신이라는 장수는 우리 무왕의 조카라고 하거든요. 무왕이라고 한다면 소동료 혹시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그 신라의 공주와 셋째 공주와 결혼한 그 무왕인데 그 무왕의 조카라고 합니다. 우리 주류 강단사학계가 한반도 서쪽에 있는 작은 백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역사 해석을 하다 보니까 소종방에 13만의 군대가 이제 바다를 건너왔다라고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하고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군, 신라의 5만 군, 동쪽에서는 김유신의 5만의 군대가 육군을 거느리고서 침투를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18만의 군대를 생각하면 이제 공포감을 일으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한반도 서쪽에 있는 작은 백제가 아니란 거예요. 663년에 복신과 지수신이 부흥운동을 일으키니까 당나라에서 어떻게 한다? 40만의 군대를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이 부흥운동을 진압하라고 40만을 보냅니다. 40만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백제가 멸망을 하기 전에 백제 서쪽에서 정면 돌파해서 공선전을 치러가지고 백제를 돌파를 하려면 50만은 최소한 있어야지 해볼만 하다. 한 6대4? 한 7대3으로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백제가 멸망을 하고서 부흥운동에 진압하기 위해서
당나라에 40만 군대가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제가 분석을 했던 게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도가 있는지 이제 판단이 있으시나요? 제가 삼국사기 신라 공기를 읽어드릴게요. 얼마 뒤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그 무리를 아울렀으며 배반하고 도망친 이들을 불러 돌아오게 하니 그 세력이 매우 커졌다. 인계는 인원과 병력을 합친 뒤 갑옷을 벗고 군사들을 쉬게 하며 병력의 증원을 요청하였다. 당나라 황제가 조서를 내려 우위 위장군 손인사를 보내서 군대 40만 명을 거느리고 덕물도에 이르렀다가 웅진부성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어떻게 40만을 보내는데 도해하였다. 혹은 함선이 바다로 나아가게 하였다. 이런 내용이 없네요. 어떻게 된 게? 왜 없을까요? 이제는 운하를 통해 가지고 동쪽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다 들킨 거잖아요. 이미 허를 찌르는 그런 작전은 없는 거고 이제 정면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선을 이용해서 충노부에 수백리, 천리 이런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바로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탔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제 말에 신뢰가 가시나요? 그러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석을 달아놓은 설명서를 제가 한번 읽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만 명, 본서권 제6, 신라봉기 제6, 문무왕 3년, 663년 기사에서는 손인사가 거느리고 온 군사가 무려 40만 원에 되는 것으로 되어 보이지만 본서권 28, 백제봉기 6, 의자왕 20년조에 따르면 치주, 청주, 내주, 해주의 병사 7,000명을 인솔하고 바다를 건너왔다고 한다. 후자의 병사 수가 정황상 믿을만 하다라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정황상 7,000명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662년에 치주, 청주, 내주, 해주에서 7,000명을 거느리고 침투를 했던 것은 복신이 진영성에서 그 신라의 그 수송로를 틀어막고 있다 보니까 인계가 신라의 그 장군들을 야밤에 다독거려가지고 새벽에 이 진영성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진영성을 함락시키거든요. 너무나 이 급박한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치주, 청주, 내주, 해주에 있는 각 그 지역의 군인들을 빨리 징발해서 보내라고 해가지고 그 조그만한 그 진영성을 이제 배치하기 위해서, 군인을 배치하기 위해서 7,000명을 보내라고 얘기했던 거였습니다. 맞죠? 그게 그 당시에 그 정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작은 그 진영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7,000명을 보내는 그런 규모가 아니라 이제 백제가 부흥을 해가지고 몇만 이상이 되는 그런 군대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과 인계의 군사만으로는 도저히 진압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이제 갑옷을 벗고 이제 군사들을 이제 휴식을 하게 하면서 빨리 당나라 조정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나라에게 군사를 이제 증원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손인사가 40만의 대군을 이끌고서 백제를 진압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런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너무나 자연스러운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7,000명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7,000명이다?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회라던가 한국의 주류 강단 사학계, 반도 사학계에 있는 그 가짜 사학자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 한반도 서쪽에 있는 그 백제 같은 경우는 절대로 1만 명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만 명도 안 되는 그런 군사를 이제 처치하는데, 진압하는데 무슨 40만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소정방에 13만도 그 배를 타고서 건너온 것도 공포감인데 40만은 너무나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7,000명이 맞다.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이렇게 형편없는 해석을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의 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주석으로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이 대부분이 다 그래요. 주석서에 보면 문서 기록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한반도 서쪽에 있는 그 백제라는 그 틀에 가둬놓고서 그리고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값은 변함이 없는 거고 나머지 기록이라던가 군사의 그 인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은 전부 다 배제를 해버린 겁니다. 과장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7,000명과 40만은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7,000명을 뭐 15,000명, 16,000명, 2만 명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거는 과장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7,000명하고 40만은 이제 과장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들을 이제 배제를 하고 무시를 한 다음에 자신들의 입맛대로 평가를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만 쏙쏙쏙 빼먹어서 이제 적용을 하는 게 이게 역사예요?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전공자들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한번 양심껏 한번 생각을 해보고 판단해 보십시오. 한국 역사학계가 얼마나 썩었는지 이렇게 썩은 애가 풀풀 나게 하는데 한번 이런 썩은 애를 한번 맡아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장군이나 이제 부장들은 장군을 모시고서 원래 있는 그 본진이나 그 본토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투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거나 이제 비겁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10명 중에 뭐 7, 8은 다 죽고 2, 3명만 남아서 돌아갔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 살수대첩 같은 경우도 30만 5천 중에 거의 대부분 다 죽고 돌아간 자가 2,800명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계백 같은 경우, 계백의 5천 결사대 같은 경우는 한 명까지 남아가지고 전멸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한 명까지 남아가지고 김유신의 바지가랑이 붙들고서 그 1분 1초라도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켰다는 얘기예요. 뒤에 있는 그 백제의 서쪽에 있는 군대가 빨리 와가지고 이 그 소정방의 군대와 김유신의 군대를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빨리 수비를 하면서 준비를 하라. 그런 차원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한 거였어요. 지수신이라던가 그 복신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도망을 했으면 그냥 잘 살면 될 것이지 이 나라를 또 살리겠다고 또 와가지고 계속해서 661년에도 부흥을 하고 662년에도 부흥을 하고 663년에도 또 부흥을 하고 정말 이렇게 치열한 민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시 다뤄야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백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고구려 같은 경우 그 강희식 대장군이라던가 그리고 을지문덕이라던가 그리고 영계소문이라던가 이러한 그 전쟁 영웅들이 죽고 나서 그 바로 고구려가 휙 하고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백제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부여용 같은 경우는 이제 백제가 멸망할 수 없으니까 또 당나라 가가지고 그 외교를 통해서 다시 백제를 되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범민 같은 경우는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못 참겠다 해가지고 힘으로 백제의 그 폐강 이남 땅을 점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당나라하고 전투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죄송합니다 또 사과를 하고 그랬다가 또다시 당나라와 이제 전쟁을 하고 당나라에서 김범민의 그 관직을 신라왕이라는 관직을 또 삭탈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라가 675년 이때부터 그 백제의 폐강 이남 땅을 이제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 봉기 마지막에 보면 그 부여용이 신라가 너무나 강성을 해서 백제의 옛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문무왕이 강제로 그 백제의 남쪽에 있는 땅을 점령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8세기 중반에 그 백제의 남쪽 땅에 있었던 운주돌도사 그 이정기가 다시 제나를 건국하게 되는 거고 백제의 옛 땅을 수복을 하고 부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백제 정말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실제적인 사실을 제가 밝혀내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기본으로 좀 해주시는 게 보통 예의 아닌가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인용을 하고 있는 제치원 열전에 대해서 이제 풀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고구려와 백제가 한반도에 갇혀있는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치원 열전의 백만 강병설에 대해서 많이 인용을 하는데 어떤 근거를 사용할 때 그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 그런 근거라던가 그런 증거를 제시를 해야 이제 반격을 받지 않는 것이고 그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백만 강병설을 이제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 순간부터 이 주장이 그 논리가 미끄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제치원이 당나라에게 그 황소의 난에 대해서 잘 진압을
했냐 이런 안부의 글도 전하기도 하지만 당시 신라 같은 경우도 9세기 후반에 원종의 애노에난이라는 도적대들이 들끓고 하다 보니까 신라의 사신들이 당나라에 못 가기 때문에 당나라에 공권력을 빌려가지고 통행증과 호송 인력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당나라 태사시중에게 그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이게 이 편지의 본질인 거예요. 최치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호송 병력들이라던가 그런 물자들을 이제 받아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엎드려 바라올 건데 태사시중께서는 구보 큰 은혜를 내리시어 특별히 수륙의 통행증을 내려주십시오. 지방 관청으로 하여금 선박과 식사 및 원거리 여행에 필요한 나귀와 말과 사료를 공급하도록 하시고 아울러 장수를 뽑아 호송을 감독하여 황제의 수레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태사시중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과거에 신라가 당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수나라라던가 이 당나라, 이 황제국을 괴롭혔던 이 마한과 변한의 그 고구려와 백제를 굉장히 큰 괴물로 묘사를 해야만이 신라가 당나라의 편에 서서 그 괴물들을 물리쳤던 그런 공이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가 백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백만의 큰 괴물로 묘사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과장을 해서까지. 고구려와 백제가 더욱더 강성하고 더욱더 괴물이면 괴물일수록 그 백제와 고구려를 잡는데 그 길잡이가 되었던 그 무열왕릉의 그 공로와 그 신라의 그 업적이 굉장히 빛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를 크게 묘사를 해야지 이 곡식과 이 낙이라던가 그 통행증이라던가 호송 그 인력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 태사시중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이 백만 강병설을 얘기를 하려면 이러한 그 전후 맥락을 잘 따져가면서까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고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분석을 했지만 그 사서 기록대로라면 그 백제의 인구는 어느 기록에는 73만 호가 있고 어떤 기록에는 76만 호가 있는데 뭐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한 75만 호로 잡고요. 그리고 당평 백제비는 620만 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조금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백제의 그 주민들이 막 이주하고 했을 테니까. 그런데 대략적으로 620만이라 한다 하더라도 전시에는 그 인구 대비해가지고 한 4%를 제가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5만 정도가 백제의 그 총 군사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고구려의 전성기 시절 때 고구려의 총 군사력은 저는 50만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는 수비하는 입장에서 그 성 앞에 그 주력군이 이제 30만이고 또 이제 내부에 수비병이라던가 주둔하고 있는 그 수도에 주둔하고 있는 그런 군들이 최소한 20만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전쟁에 투입되는 군대는 60% 정도, 50%에서 한 60% 정도가 이 전쟁에 투입되는 인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고구려가 전투에 투입됐던 인원이 총 30만 정도 되거든요. 그 영계소문이 끌고 왔던 그 군사도 15만, 뭐 20만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배치되어 있는 그 군사들은 한 20만 정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총 군사력은 50만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의 그 군사력과 총 합치면 한 80만 정도가 되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더 부풀려가지고 100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최치원 열전의 고구려 백제 그 강병설의 그 실체입니다. 한번 이 최치원 열전의 그 전체적인 부분들을 읽어보시고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하실 겁니다. 백제의 그 군사력이 100만이 되려면 백제의 인구는 2천만에서 2,500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소정방이 백제를 침범할 때 그 100만의 군대는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그 당나라처럼 보통 그 손인사를 보내가지고 40만을 보내거나 50만을 보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0만이 있으면. 그런데 근초고왕 때 고구려를 치는데 군사가 몇 명 있었어요? 3만이잖아요. 3만의 군사로 고구려를 치기도 하고 그 전투를 하는데 2만 3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만이라는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근거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거 없는 얘기다, 구라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를 조롱하듯이 최치원 열전에 뭐 100만 군사가 뭐 침범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크크크크 하면서
뭐 저를 조롱하듯이 댓글 달지 않습니까? 최치원 열전에 이런 내용도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그거 저기 어디 그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고서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실 입증이라던가 수사라던가 이런 증거 법칙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전문으로 업으로 하고 있는 전문 직업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을 수십 년을 해온 사람이잖아요. 이런 훈련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역사를 호기심만 가지고서 지명 몇 개 그 조합해가지고 그걸 역사라고 하는 그 역사 유튜버하고 그 비교를 하면 되겠어요?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런 전후 사정들을 살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최치원 열전에 100만 강병서를 주장을 하게 되면 주류 강단에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최치원은 지금까지 300여 년 동안 한쪽 지방이 무사하고 넓은 바다가 편안하니 이는 곧 저희 무열대왕의 공로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토록 당나라를 괴롭히던 고구려와 백제였는데 우리 신라 덕분에 당나라의 그 대륙 동쪽에 한 지방이 300년 동안 무사한 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냐 그러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 300년이라는 이 내용도 사실은 과장된 거지 않습니까? 660년부터 전쟁을 했는데 그러면 최치원이 이제 편지를 쓸 때가 893년, 895년 이때지 않습니까? 그러면 230년 정도밖에 안 된 것이고 김춘추가 이제 외교 활동을 하던 240년대로 한다 하더라도 당나라 사람들이 걷는 걸음을 연습하여 선보여드림으로써 우리 신라가 얼마나 오매불망 당나라를 그리워하고 많이 잡아도 25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30년에서 250년인데 그거를 갖다가 300년이라고 퉁쳐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과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우리의 공로와 업적이 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이제 최치원이 과장을 한 부분들이 반올림해가지고 과장한 부분들이 이제 보이는 장면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이었나? 우리 국사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기 4325년 뭐 이때를 가지고서 반만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만년. 왜 반만년이라고 사용을 하냐면 그 만년이라는 그 만이라는 얘기를 넣으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고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년의 반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역사가 굉장히 이제 큰 것처럼 이제 묘사를 하고 이제 표현을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반만년이라는 용어를 방송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던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또 따져놓고 보면 반만년은 5천년인데 5천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이제 반올림해가지고 반만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당나라의 신하국 사람으로서 당제국의 실로복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최치원 열전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무열왕릉 김춘추 때부터 그 신라는 당나라의 속국으로 전락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얘기는 한 3년 동안 계속 해왔었는데 신라는 당제국의 신하이며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기 위하여 온 것이옵니다. 이 최치원 열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충 근거들이 계속해서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신라로 돌아와 지방관이 되다 885년 나이가 28세 이르자 돌아가 분모를 뵐 뜻이 있었다. 희종이 이를 알고 관계 원년 885년에 그로 하여금 조선을 가지고 사신으로 가도록 하였다. 치원은 스스로 당나라 유학에서 얻은 것이 많아 신라에 왔을 때 자신의 뜻을 행하고자 하였으나 신라가 쇠퇴하는 말기여서 의심과 시기가 많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가서 대산군 태수가 되었다. 당나라에서 근무를 할 때 당나라에서도 황소의 난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웠는데 신라에 와보니 신라도 이렇게 어지러운 나라가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 신라가 한반도에서 독립국 신라라고 한다면 최치원이 이제 대륙의 당나라로 유학을 이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학을 갔다면 졸업을 하고 나면 다시 한반도 신라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과거 급제를 하는 게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학을 가서 당나라에서 이제 과거를 급제를 하고 공무원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희종이라고 하면 이제 황제지 않습니까? 황제의 사신이 되어가지고 신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독립국인데 신라로 돌아와서 아무런 시험도 치르지 않고 바로 여러 가지 벼슬을 하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이상하고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그 문무왕이 서린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문무왕이 이제 자백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라는 이미 당나라의 한 주임으로 두 나라로 나눈 것은 합당치 않다. 바라건대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길이 뒷날에 근심을 없게 하자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문무왕의 그 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문무왕이 그냥 일반 일개 사람도 아니고 신라의 왕입니다. 왕. 왕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그런데 치호는 스스로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얻은 것이 많아 신라에 왔을 때 자신의 뜻을 행하고자 하였으나 신라가 쇠퇴하는 말기여서 이제 의심과 시기가 많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가서 대상군 태수가 되었다.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제 대상군 태수가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당나라가 이제 본국이고 신라가 그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한 주라거나 아니면은 속국기라고 한다면 이 중앙에서 과거급제를 했는데 그 지방 행정 그 한 주라던가 그 번국에 가가지고 또 따로 다시 시험을 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사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당나라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시험을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문무왕의 그 인사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무왕의 그 직위를 삭탈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에서 과거급제를 하고 그 당희종의 사신으로 온 최치원이 다시 신라로 와가지고 다시 또 공무원 시험을 친다는 거는 행정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당제국의 신하고 신라의 사신이 맞싸웁니다. 지금까지 300여 년 동안 한쪽 지방이 무사하고 넓은 바다가 평안하니 이는 곧 저희 무열대왕의 공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선동여왕도 아니고 하필이면 이 모든 게 무열대왕의 공로라고 합니다. 무열대왕의 공로. 당나라의 한쪽 지방이 무사하고 평안하다라는 얘기는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 대륙 동쪽에 있는 그 신라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엎드려 바라올 건데 태사시중께서는 국어 큰 은혜를 내리시어 특별히 수륙의 통행증을 내려주십시오. 지방관청으로 하여금 선박과 식사 및 원거리 여행에 필요한 나귀와 말과 사료를 공급하도록 하시고 아울러 장수를 뽑아 호송을 감독하여 황제의 수레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지방관청이라고 합니다. 대상군,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대상군 태수인데 자신이 당나라의 지방관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같은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나라와 신라는. 그때가 언제부터냐? 무열왕 김춘추 때부터다. 그 얘기를 최치원이 이렇게 돌려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백제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래도 힘이 없으니까 고구려하고 백제를 끌어들여서 당나라를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딱 욕심부리지 않고 거기서 딱 끊어버리고, 이런 외교가 뛰어났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한 게 맞나요? 엄밀히 따지면 신라는 당나라에 편입된 거고, 그 편입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신라는 그 삼국을 통일한 게 아니라 그 백제의 폐강 이남 땅만 먹은 겁니다. 신라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무열왕이나 김범민 문무왕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세 번째 프로파일링 들어갑니다. 이 최치원 열전에서는 이 최치원이 근무하고 있는 이 신라가 한반도 신라가 아니라 대륙 신라임을 최치원 열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일개 역사학자들의 그런 시선으로 이거를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프로파일러의 그 판단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한번 함께 보도록 하시죠. 중화 2년 882년에 입조사 김직량은 반란이 일어나 도로가 통하지 않아서 결국 초주 해안에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양주에 이르러 황제의 수레가 촉지방에 행차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초주가 어디냐면 한반도에는 없는 지명이고요. 양조시 바로 위쪽에 있는 곳이 바로 초주라고 하십니다. 양조시가 어디다? 양주잖아요. 양주.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양주절도사 양조시는 이 장대한 당성 안에 최치원 기념관을 건설했다. 이곳은 최치원이 도통순관이라는 직책으로 4년 동안 근무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에게 얘기해서 3만의 그 군대를, 신라의 3만의 군대를 이제 파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양주고, 그 양주 바로 위에 이제 초주가 있는 거거든요. 그 구글 어스라던가 그 중국에 있는 그 지도에다가 초주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어디가 나오는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양조에서 대운하를 따라 뱃길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리수이현. 이곳에도 최치원 동상이 있다. 리수이현은 최치원이 관리로서 첫 번째 발령을 받았던 곳이다. 동상 아래 비석에는 신라인 최치원이 리수이현의 현위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 얘기를 할 때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근무를 할 때가 아니라 당나라에서 이제 신라로 돌아와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최치원은 신라에 있는 겁니다. 신라. 그렇기 때문에 양조라든가 이제 초주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최치원은 지금 신라로 돌아왔고 그 위치가 어디냐면 초주와 양주 그 대륙 쪽에 있다는 얘기를 지금 최치원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가 아니라는 부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매서성 기벌포에서 한판 붙고 서린기까지 내쫓은 거예요. 얼마나 외교술이 뛰어나 문무왕이. 최치원 열전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최치원 열전에서 고구려 백제, 전성기 강병, 백만설 이 부분의 실체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백제의 영토와 신라의 영토가 어디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치원의 자백을 통해서 그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초주와 양주 이쪽에 이제 신라의 본토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 유튜버들을 보면 하남 저기 밑에까지 그 백제의 영토라고 그 지도로 그려놓고서 주장하는 그런 그 역사 유튜버가 있던데, 사실 역사 유튜버라고 얘기하기도 좀 민망하거든요.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 지도를 그려놓고서 그 잘 모르는 일반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전달하고 하는 거는 역사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요. 이거는 우리 역사 발전에 정말 해를 끼치는 해악의 행위인 겁니다. 유민들을 하남으로 옮겼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백제의 마을이 발견되고 고구려 마을이 발견되고 고려의 마을이 발견되고 해가지고 그 지역이 백제의 영토가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의 영토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뭐 강소성에 뭐 목론보탑이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뭐 고구려 영토하고 연관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연개소문이 그 백제의 영토를 꿰뚫어가지고 그렇게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말을 타고서 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입만 지저분해지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최치원 열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신 것 같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따끈따끈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전달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고 다음 영상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